자, 또 우리가 스파르타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왜냐면은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실제로 플라톤의 이상향, 그것의 모델이 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철학을 알기 위해서는. 거의 스파르타에서 지배층을 형성한 스파르타인은 도리아족이다. 그래서 북부에서 침입해서 라코니아를 정복하고 원주민을 모두 노예로 삼은 다음 헬리오타이라고 불렀다. 북방에서 침입했어요. 도리아족이. 그래서 라코니아를 정복했다. 이게 스파르타 여기인데 북쪽에서 이렇게 쫙 들어왔다는 거죠. 노동은 품위를 떨어뜨리고 언제든 자유롭게 군복무가 가능해야 된다 라는 이유로 손수 경작하는 일은 노예가 맡았다. 스파르타 시민들은 전쟁과 관련된 일만 할 뿐이며 각 부족장이 검사한 후에 병약한 아이는 버렸다. 20살이 될 때까지 모든 소년이 대규모 학교에서 모두 함께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은 강인하고 고통에 무심하고 훈육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학교의 목표였다. 스파르타의 정치체제는 후기 고대의 입법자 리쿠르고스가 확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기원전 885년에 법률을 공포했다고 전해진다. 스파르타의 체제는 점진적으로 성장한, 사실상으로는 리쿠르고스가 갑자기 딱 만든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했었다. 리쿠르고스는 신화 속의 인물이다. 원래는 신이다. 그래서 리쿠르고스의 이름은 늑대를 쫓는 자를 뜻한다. 그리고 아르카디아 출신이다. 아르카디아가 이제 여기 스파르타 위에 있는 지방인데 여기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리쿠르고스가. 근데 요 스파르타의 어떤 그 신화, 전설 이런 거는 좀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랬냐면 스파르타의 여자들이 방종하고 사치스러워서 사회에 해로웠다. 그리고 감독관이 너무 가난한 경우가 흔해서 매수되기 쉬웠다. 감독관이라는 것은 5인 감독이 있었어요. 스파르타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을 감시한다. 근데 왕이 2명이었어. 그래서 전쟁이 나면 왕 1명이 전쟁을 하러 나가요. 그럼 다 감독관 2명이 따라붙어. 그래서 감독을 했어요. 근데 이 감독관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매수되기 쉬웠다. 뭐냐면은 스파르타에서는 재산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가난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면면이 이어진 스파르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묘사한 스파르타가 아니고 플루타르포스가 영웅전에서 묘사한 스파르타, 그리고 플라톤이 국가에서 철학을 통해 이상적으로 그려낸 스파르타였다. 그래서 플루타르코스가 뭐라고 전하냐면 리쿠르고스는 이집트에서 군인과 백성을 분리하는 관습, 그것이 장점을 배웠고 이러한 관습을 스파르타에 들여와서 상인계급, 기술자계급, 노동자계급한테 각각 역할을 정해줬다. 그래서 고상한 정치 공동체를 세웠다. 스파르타의 모든 시민에게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탐욕, 맛과 향의 즐거움 등을 전부 몰아냈고 빈부격차도 없애려고 했다. 완전한 공산주의죠. 다 같이 가난한 공산주의. 금화와 은화를 쓰지 못하게 했고 철로 만든 주화를 사용하게 했다. 근데 주화의 가치가 너무 낮아서 철로 만든 돈으로 10비나를 모으려면 어느 집의 창고 하나를 다 채울 정도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썼던 철로 만든 주화가 가치가 낮았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무역 같은 걸 못하겠죠. 무역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치품 같은 걸 못 들여오죠. 리쿠르고스는 아이들의 교육이 법률 개혁가가 확립해야 될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아이들 교육을 중시했다는 거죠. 군사력 증강을 주요 목표로 삼은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출생률을 유지하려고 고심했다.
사람이 많아야 군사력이 센 거죠. 그래서 출생률을 유지하려고 고심한 게 리쿠르고스다. 자,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사상. 플라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기 기원전 428년과 427년 사이에 태어났다. 그래서 기원전 428년에서 347년까지 산 사람이다.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다. 친척 가운데 30인 참주 정치의 지배에 관여한 인물이 여럿 있었다. 자, 아테네가 스파르타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테네가 원래는 뭐예요? 처음에 이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정치 체제를 보면 처음에 군주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귀족 정치를 하다가 참주 정치로 가서 그 다음에 민주 정치로 이어지는 거예요. 참주 정치는 뭐냐면 스파르타가 아테네한테 이긴 후에 참주 정치를 하도록 이제 허가를 해준 거예요. 참주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획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중에 30인을 허용한 거죠. 스파르타에서 아테네한테. 그래서 30인의 참주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플라톤의 친척 가운데 이 30인 참주 정치의 지배에 관여한 인물이 여럿 있었다. 그러니까 권력 있는 집안이었다는 얘기예요.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패한 원인을 민주주의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스승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이상국가의 모습을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를 참조해서 만들었다. 민주주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못 사는 거다. 그래서 플라톤한테 영향을 준 철학자들은 피타고라스, 이 사람은 이제 종교적 경향, 영원 불멸 그런 믿음이 있었고, 내세관, 수학을 중시하는 경향, 그리고 지성과 신비주의가 뒤섞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배웠죠. 파르메니데스는 현실이 영원하고 시간을 초월하며 모든 변화는 환상에 불과하다. 변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 이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감각세계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지식은 감각에서 도출되지 않으며 오로지 지성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가 모든 것을 변한다고 했으니 플라톤은 거기에서 그러면 감각세계에서 지식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지성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가 플라톤한테 영향을 미쳤죠. 윤리적 문제에 몰두하는 성향이 있었다. 그래서 세계를 기계론이 아니라 목적론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플라톤 사상의 근원이다. 영향을 줬다. 자, 플라톤의 이상향, 유토피아. 이것은 시민을 세 계급으로 나누는 거다. 그게 평민계급, 군인계급, 수호자 계급으로 나누는 건데, 수호자 계급만 정치 권력을 가진다. 일단은 입법자가 수호자 계급을 선택한 이후에는 흔히 세습되지만 드물게 능력에 따라 계급 간의 이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단 입법자가 수호자 계급을 정해요. 근데 그 후에는 세습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능력에 따라서 계급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호자 계급이 입법자가 의도한 목적을 실행에 옮길지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자, 입법자가 수호자 계급을 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법의 어떤 그 의도에 따라서 진짜로 정치를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였죠. 그걸 보장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였다 이거죠. 그래서 수호자 계급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 경제, 생물학, 종교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한다. 이런 것들로 이제 수호자 계급이 법의 의도대로 정치를 할 것을 보장할 수 있다. 교육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음악과 체육으로 나뉜다. 근데 음악은 우리가 보통 아는 음악이 아니라
문화 전반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었다. 그리고 아직 어릴 적부터 엄격한 검열을 실시한다. 그래서 젊은이가 읽어도 되는 문학작품하고 들어도 좋은 음악을 제한했다. 아무거나 읽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호메로스하고 헤시오도스의 작품은 신들을 악하게 행동하는 존재로 묘사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화제가 등장하고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학작품다운 문학작품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착한 사람만 나와야 되고 신은 좋은 일만 해야 되고 이런 작품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상 통제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상향은 한마디로 공산주의. 선인이 악인을 모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연극에서는 악역이 있기 때문에 연극을 허용할 수 없다. 경제. 두 번째로 플라톤은 수호자 계급한테 철저한 공산주의를 제안한다. 작은 집에서 살면서 공동으로 밥을 먹는다. 금과 은의 소유가 금지된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연회가 있는데 신랑과 신부는 인구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만큼 추첨으로 맺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강제로 매치를 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 매치를 시키는 과정에서 통치자가 나라에 유리하게 어떤 우성 형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추첨을 통제할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생학적 원리가 적용된다. 아이들은 전부 출생하자마자 부모와 떨어져서 대규모로 양육된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식이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게 이상향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될 만한 나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마찬가지 기준에 따라서 어머니와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다. 그리고 이제 신학적 측면을 살펴보면은 신이 인간을 세 종류로 그게 뭐냐면 금으로 빚은 최고 계급, 은으로 빚은 둘째 계급, 돈과 철로 빚은 평민 계급으로 창조했다라고 도시국가 주민 전체를 속여야 됐다. 근데 그게 속여도 안 믿겠죠. 그래서 현 세대가 이러한 신화를 믿도록 만들기는 어렵겠으나 다음 세대하고 이후에 이어질 모든 세대가 신화를 의심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일은 가능했다. 그러니까 신화를 주입식으로 교육한다는 거죠. 신화적인 측면은 그래서 원래 사람이 세 계급으로 태어난다. 신이 그렇게 창조했다. 정의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몫을 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데서 실현된다. 그러니까 한번 어떤 계급에 속했으면은 본인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남의 일에 간섭 말아라. 그 계급을 유지해라 이거죠. 국가는 상인 계급, 보조 계급, 수호자 계급이 각각 자기 몫을 하고 다른 계급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면 정의롭다. 정의가 개념이 그거예요. 자기 몫을 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우주론에 따르면은 인간과 사물은 어느 것이나 정해진 자리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정해진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은 이 우주론은 숙명 혹은 필연의 사상하고 연결된다. 그리고 당연히 천체에도 적용된다. 정해진 자리가 있다는 우주론.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계급을 나눈다는 것은. 진지하게 의도했을 경우 이상향은 분명히 창안한 사람의 이상을 구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상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이상향은 플라톤의 생각이라는 거죠. 플라톤의 이상을 구현하는 거다. 모든 사람의 이상이 아니고, 그렇죠?